응애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고갯길이었어요. 식당 설거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바람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울음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눈 위에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국화꽃이 수놓아진 작은 보자기.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두 손으로 보자기를 들어 올려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세상에 이렇게 차가울 수가. 저도 모르게 코트 안으로 꼭 끌어안았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8년 전 그 겨울밤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고갯길을 내려오는 내내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뛰었어요. 눈이 신발 안으로 들어왔고 발이 미끄러졌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품 안에서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거든요. 읍내 파출소까지 40분 거리를 20분 만에 뛰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을 때 당직 경찰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고갯길 눈밭에 이게 있었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면서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보자기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세상에 갓난아기잖아. 그때서야 저도 처음으로 보자기 안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작은 얼굴이었어요. 눈을 꽉 감고 있었는데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 작은 입술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찰관이 급하게 전화를 돌렸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30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산골이니까요. 저는 그 30분 동안 보자기를 풀지 않았어요. 제 코트 안에 넣은 채로 가슴팍에 꼭 붙이고 있었습니다. 체온이라도 나눠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경찰이 말했어요. 일단 유기신고를 접수합니다. 부모가 나타나면 인계하고 안 나타나면 보육시설로 보내게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리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혹시 그때까지 임시로 보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기가 제 코트 안에서 꿈틀거렸어요. 작은 손이 제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주먹이 새끼손가락만 했어요. 네, 제가 돌볼게요.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설명을 못해요. 그냥 이 작은 것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놓는 순간 다시는 못 찾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부터가 전쟁이었어요. 분유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읍내 편의점까지 왕복 1시간을 걸어서 분유를 사왔어요. 기저귀도 없었고 아기 옷도 없었어요. 수건을 잘라서 기저귀를 만들고 제 내복을 뜯어서 베넷 저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아기는 밤새 울었어요. 안아도 울고 눕혀도 울었어요. 저는 그 밤을 꼬박 새우며 아기를 안고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내려놓으면 울음이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새벽녘에 아기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로 코를 골았어요. 아주 작은 콧골이, 숨소리 같은 콧골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 이 아이가 저를 믿고 잠든 거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파출소에 전화할 때마다 대답은 같았어요. 아직 인수자가 안 나타났어요. 석 달이 되던 날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우리 집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순떡 씨, 그 애 아직도 키우고 있어?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 저 애가 순덕이 친자식 아니냐고 목이 메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삼켰습니다. 이 동네에서 한번 입방아에 오르면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넉 달, 5달, 6달,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어요. 김순덕 씨 6개월이 지났는데 부모가 안 나타납니다. 보육시설로 인계할까요? 아니면 정식 입양 의사가 있으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까만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낸다면, 시설에 넘긴다면, 이 아이는 이름도 없이 클 거야. 누가 새벽에 올 때 안아줄까? 누가 이 아이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봐 줄까?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학교 가고, 혼자서 아팠어요. 아무도 안 물어봐 줬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입양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출소에 전화했어요. 이 아이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파출소에 신고한 그 날짜가 도연이 생일이 됐어요. 진짜 생일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순덕이가 그 애를 입양했대. 미혼인 년이 남의 아이를 입양? 저 애가 자기 아이 아닌 게 확실해? 쯧쯧, 제 앞가림도 못하는 년이.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도연이가 저를 보고 방긋 웃으면 그것만으로 괜찮았어요. 그 즈음이었어요. 마을 유지 박만수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김순덕 씨, 마당에 떡하니 서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큰 키에 양복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눈이 차가웠습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주워 키운다고? 동네 체면이 있지. 저는 도연이를 아는 채 그 사람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그 집 옆밭 있잖아. 자네 부모님이 남긴 밭. 놀리고 있으면 나한테 넘기는 게 어때? 혼자서 농사도 못 지을 거 아냐. 안 팔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밭은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것이었거든요. 박만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동네에서 내 말을 거절하는 사람은 처음이네. 그이는 돌아서면서 중얼거렸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두고 보자.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전쟁이 시작된 건.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아이를 눈밭에 버린 사람이 바로 그 집안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집안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거라는 걸. 그건 28년 뒤의 일입니다. 도연이가 4살이 되던 해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장날에 읍내에 나가면 안악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바람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누구래? 글쎄, 자기 애 아닌가 몰라. 눈밭에서 주웠다는 게 말이 돼? 시집도 못 가고 애나 키우고. 쯧쯧. 저는 못 들은 척했어요. 도연이 손을 꼭 잡고 장을 봤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그게 일주일 반찬이었어요. 도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 아줌마들이 왜 우리 쳐다봐? 안 쳐다봐. 엄마가 예뻐서 그런 거야. 도연이가 싱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삼켰어요. 이 아이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말자고. 그 무렵부터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반찬을 만들어서 읍내 식당 3군데에 배달합니다.
배달을 마치면 오전 8시. 그때부터 밭에 나가요. 부모님이 남긴 조그만 밭이지만 고추랑 배추를 심으면 김장철에 팔 수 있었거든요. 오후 1시에 밭일을 마치면 읍내 황금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저녁 9시까지. 손이 갈라지고 손톱 밑이 까져도 장갑을 끼면 더 미끄러워서 맨손으로 했어요. 한겨울에도요. 9시 반에 집에 돌아오면 도연이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4살, 5살, 6살. 그 작은 아이가 혼자서 라면 끓여 먹은 흔적이 부엌에 남아있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미안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돈을 벌어야 밥을 먹이고 밥을 먹이려면 곁에 없어야 하고 그 모순이 매일 저를 짓눌렀습니다. 도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였어요. 어느 날 도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운동화가 흙투성이었습니다. 옷에도 흙이 묻어 있었고 무릎이 까져 있었어요.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저녁을 먹는 내내 도연이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내려놓고 다시 뜨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아, 엄마. 도연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까만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 주워온 애야?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쟁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그래? 애들이. 야, 너 주워온 애지. 너 엄마가 진짜 엄마 아니래. 그래서 물었어. 아니거든 했는데. 그랬더니 다들 웃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눈물이 올라오는 걸 삼키느라 이를 악물었어요.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진짜 엄마 맞지? 맞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도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진짜 엄마야. 세상에서 제일 진짜 엄마야. 도연이가 제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이를 꽉 깨물었어요. 울면 안 돼. 이 아이 앞에서는 울면 안 돼. 그날 밤 도연이가 잠든 뒤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돌담에 기대서서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올까봐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도연이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좀 지도해달라고. 선생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순덕 씨, 아이들이 그러는 건 사실이잖아요. 입양인 건 맞으니까. 차라리 아이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학교 앞 느티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빙빙 돌았어요. 맞아, 사실이야. 입양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게 왜 놀림거리가 돼야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즈음 박만수의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밥 매매를 거절한 뒤로 박만수는 대놓고 저를 괴롭혔어요. 먼저 제 밥 바로 옆에 가축 우리를 세웠습니다. 돼지를 10마리 넣었어요. 여름이 되자 악취가 밭 전체를 덮었습니다. 고추가 냄새를 먹었어요. 그의 고추는 한 단도 못 팔았습니다. 다음에는 물길을 돌렸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제 밭으로 가는 수로가 있었는데 박만수가 자기 땅 쪽으로 물길을 바꿔버렸습니다. 논에 물이 안 들어왔어요. 이장에게 말하러 갔더니 이장이 말했어요. 순덕 씨, 만수 형님한테 좀 맞춰드려. 이 동네에서 만수 형님이랑 틀어지면 살기 힘들어. 이장도 박만수 편이었습니다. 아니, 마을 전체가 박만수 편이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편에 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밭이 없으면 도연이 학비를 댈 수가 없었거든요. 도연이가 중학교에 올라간 해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창식 선생님, 도연이 담임이었어요. 계약하고 한 달쯤 됐을 때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김순덕 씨, 학교에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거지 앞치마를 벗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서 오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경 너머 눈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순덕 씨, 놀라운 일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연이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네, 전 과목 만점이에요. 이런 학생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성적표를 내밀었는데 손이 떨려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대학을 보내셔야 합니다. 재능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창피했어요. 내 아들이 전교 1등을 했는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오 선생님이 가만히 말씀하셨어요. 장학금이 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 지자체 장학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 알아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순덕 씨, 도연이한테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벌받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오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좋은 아들 두셨습니다. 그날부터 오 선생님은 도연이의 은인이 됐어요. 방과 후에 교무실에서 수학을 가르쳐 주시고 영어 교재를 구해다 주시고 서울대학 출신 후배 선생들한테 도연이 과외를 부탁하셨어요. 전부 무료로. 내가 내 학생 가르치는데 돈을 받으면 되냐고 하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저편에 서준 분이었어요. 가끔 오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곤 했어요. 순덕 씨, 도연이 걱정은 나. 이 아이 반드시 크게 된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즈음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읍내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박정호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만수의 아들이에요. 만수건설 전무라는 사람. 저를 보더니 움찔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늘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특히 많이 취해 있었나 봐요. 저를 보면서 뭔가 중얼거렸어요. 발걸음을 빨리하며 지나치는데 등 뒤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이상한 말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술주정이려니 했어요. 나중에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한참 나중에 도연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식당 설거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9시 반. 도연이가 작은 방에서 스탠드를 켜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방문을 열었어요. 들키지 않게 도연이를 보고 싶었거든요.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어요. 15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요. 제가 물어봐야 할 말을 이 아이가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한테 걱정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도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에 컵라면 하나를 들고 왔어요. 먹어. 안 먹은 거 다 알아. 저는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도연이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커서 꼭 나쁜 사람 잡는 사람 될 거야. 그래. 엄마 괴롭히는 사람들 다 잡아줄게. 도연이가 씩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단단하던지. 저는 컵라면을 먹으면서 돌아앉아 울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게. 이 아이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엄마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아이라는 것. 28년간 들었던 모든 수군거림이 그 한마디면 괜찮아졌습니다. 도연이가 18이 되던 해 겨울,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온 합격 통지서였어요. 법학과, 전액 장학금. 오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순떡 씨 됐어. 도연이가 해냈어.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순떡 씨? 순떡 씨? 하고 부르셨는데 입이 떨려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도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엄마, 나 합격했어. 도연이가 현관에 서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걱을 내려놓고 돌아봤어요. 도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웃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이 아이도 참고 있었구나. 잘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더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도연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를 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그날은 계란을 3개나 넣었습니다. 평소에는 2개였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서울 가서도 용돈은 필요 없어. 장학금이랑 과외하면 돼. 그래도 엄마가 좀 보내. 필요 없어. 진짜야. 도연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가 새벽마다 일어나는 거 다 알아. 손이 갈라진 것도 알아. 이제는 좀 쉬어.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숨기려 했던 것들을.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말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도연이가 떠나는 날 정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도연이 짐이라고는 오 선생님이 사준 가방 하나와 제가 싸준 반찬통 3개가 전부였어요. 가방 안에는 교복 대신 입을 옷 2벌과 책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역 앞에서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들어가. 응, 진짜 들어가. 여기서 기다리면 추워. 알았어, 알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도연이도 웃었어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이가 가방을 들고 올라탔어요. 창문 너머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이도 손을 흔들었어요. 기차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플랫폼 끝까지 걸어가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없는 플랫폼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고 또 참았는데 기차가 사라지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쭈그려 앉아서 울었어요. 영무원이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는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이 아이가 이 좁은 마을을 벗어나서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쁜 만큼 무서웠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어요. 엄마, 밥 먹었어? 하고 물어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15년을 매일 들었던 그 한마디가 내일부터는 들리지 않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도연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메모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꼭 훌륭한 사람 돼서 돌아올게. 저는 그 메모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도연이가 떠난 뒤 저는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식당 설거지만으로는 도연이 생활비를 보태기 어려웠거든요. 부모님이 남긴 집 마당 한쪽에 작은 가판을 만들고 새벽에 만든 반찬을 읍내에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김치, 젓갈, 장아찌, 나물. 제가 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맛이 소문나면서 조금씩 늘었습니다. 읍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단골이 됐어요. 그런데 가게가 자리를 잡으려 할 때마다 방해가 들어왔습니다. 박만수였어요. 가게 앞 도로에 만수건설 트럭을 세워놓아서 손님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한 번은 보건소에 위생신고를 넣었습니다. 조사관이 나와서 가게를 뒤졌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위생에 목숨을 걸었으니까요. 그래도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손님이 줄었습니다. 순덕이네 반찬가게 위생신고 당했대.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만수가 뭘 해도 이 가게만은 지키겠다고. 이 가게가 도연이 밥줄이니까요. 그 모든 일을 도연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엄마 잘 지내, 가게 잘 돼, 걱정 마 했습니다. 도연이가 엄마 목소리 피곤해 보여 하면 어젯밤에 드라마 보다 늦게 잤어 하고 둘러댔어요. 거짓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거니까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진학했어요. 역시 장학금이었습니다. 오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내가 뭘 했어. 그 아이 크게 된다고 했잖아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뒤 도연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날 저는 반찬가게 앞에서 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는데 도연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나 합격했어. 칼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합격했어, 엄마. 무릎에 힘이 풀려서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하늘이 빙빙 돌았습니다. 도연이가 엄마, 엄마 하는 소리가 전화기에서 울렸는데 저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잘했다, 도연아. 잘했어.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보자기를 꺼냈어요. 28년 전 그 겨울밤 도연이를 감싸고 있던 보자기. 국화꽃 자수가 놓인 작은 보자기. 빛이 발해서 분홍색이 거의 흰색이 됐지만 자수만은 선명했어요. 이 보자기를 수놓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아이를 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가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그건 보자기가 아무리 낡아져도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도연이가 검사로 임관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큰 건물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젊은 사람들, 꽃다발을 든 가족들. 어디를 봐도 반듯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구두가 없어서 가장 깨끗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했어요. 도연이 태어나고 처음으로 미장원에 간 거였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저보다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도연이가 보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등이 곧았어요. 저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달려왔어요. 25살 청년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연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저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깊이 허리가 직각이 될 때까지. 엄마, 고맙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아이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어요. 이를 악물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28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이가 저를 안았어요. 울어도 돼, 엄마.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요.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밭에서 주워온 아이가 검사가 됐습니다. 거친 손으로 키운 아이가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아이가 돌아올 곳이 바로 우리 마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가 파헤칠 진실이 저와 이 아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것을. 도연이가 원주로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2년을 근무하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 자원해서 전보를 온 거예요. 검사가 지방을 자원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동기들이 말렸다고도 했습니다. 엄마, 나 원주로 발령받았어. 전화로 그 말을 듣던 날 저는 반찬 가게에서 깻잎을 다듬고 있었어요. 원주? 왜? 가까우니까. 주말마다 갈 수 있잖아.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때문에 온 거 아니지? 건설 비리 수사에 관심 있어서 온 거야. 엄마 때문 아니야.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할 때 말끝이 올라가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뻤으니까요. 10년 만에 아들이 가까이 오는 거였어요. 도연이는 주말마다 정선에 내려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차를 몰고 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갔어요. 올 때마다 장을 봐왔습니다. 쌀, 기름, 양념. 제가 안 사도 된다고 해도 현관에 슬쩍 놓고 갔어요. 반찬 가게도 도왔어요. 양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순떡 씨, 이 총각이 누구야? 제 아들이에요. 헐, 검사라며? 검사가 반찬 배달을? 도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서 배달이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르신들이 박장대소를 했어요. 저는 민망해서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시간이 좋았어요. 아들이 옆에 있다는 것.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설거지를 하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 10년 동안 텅 비어 있던 집이 다시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일요일 저녁에 도연이가 돌아갈 때마다 현관 앞에 서서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면 또 오니까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었는데 가게 앞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읍사무소 직인이 찍힌 공문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조사 통보. 또였습니다. 누군가 보건소에 신고를 넣은 거예요. 김순덕 반찬 가게에서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는 내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손질하고 남은 건 그날 저녁에 전부 버려요. 유통기한이고 뭐고 당일 만든 것만 팔았어요.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나옵니다.
조사가 나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해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또 이러는구나. 또 조사관이 왔다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조리대를 살폈어요.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은 2주였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주. 2주면 단골 어르신들이 다른 데로 가요. 한 번 떠난 손님은 잘 안 돌아와요. 그걸 알고 신고를 넣은 거예요. 그 주말에 도연이가 왔습니다.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걸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야, 보건소 조사라서 며칠 쉬는 거야. 또 신고 들어온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누가 넣었는지 알아? 몰라. 누가 넣었든 결과 나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걱정 마. 도연이가 가만히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분한데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눈이었어요. 알았어, 엄마. 도연이는 그날 밤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참 뭔가를 했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도연이가 그날 밤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는 걸. 보건소 신고 기록을 열람했어요. 검사 직권으로요. 신고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태수? 그 이름을 검색하니까 만수건설 현장 소장이었어요. 작년 신고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나중에 제게 말해줬어요. 엄마 가게 신고 넣은 사람, 만수건설 직원이었어. 2번 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박만수가 뒤에 있다는 건.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참고 넘겼거든요. 증거가 없으니까. 혼자니까. 말해봤자 아무도 안 들어줄 테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도연이가 원주지청에서 맡고 있는 건설비리 수사가 본격화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강원도 일대 광급 공사 부정 입찰 사건. 여러 건설업체가 수사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만수건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도연이가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수사 대상은 수사팀이 정하는 거고 도연이는 팀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수건설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도연이의 눈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뒤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연이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나중에 신문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만수건설의 비리는 뿌리가 깊었습니다. 광급 공사 부정 입찰 3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공무원 뇌물수수,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한 문서 위조. 서류를 뒤지면 뒤질수록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요. 한꺼풀 벗기면 그 밑에 또 있고, 또 벗기면 그 밑에 또 있고, 수사팀장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만수건설 본사 압수수색 영장.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반찬가게에서 물을 절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오전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팀이 정성군 소재 만수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광급 공사 부정 입찰 및 뇌물수수 혐의. 칼을 든 손이 멈췄어요. 만수건설. 압수수색.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28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 옆에 세워진 돼지우리, 물기를 돌린 것, 위생신고, 트럭 주차, 두고 보자던 그 차가운 눈. 설마 도연이가. 나중에 도연이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날 아침 도연이는 수사팀과 함께
만수건설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장을 들고 사무실 문을 열자 박만수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75세. 여전히 눈이 매서운 사람. 야, 너네 뭐야?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 도연이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김도현 검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었다고 해요. 김도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순덕이네 그애. 도연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사의 얼굴로 서 있었대요. 박만수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허허. 그년이 키운 애가 검사가 돼서 내 사무실에 들어오다니.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박만수 대표님, 영장에 적힌 물건을 압수하겠습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박만수가 도연이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수색했어요. 서류함, 컴퓨터, 금고 하나하나 증거를 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박만수의 서재 책장 뒤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오래된 봉투. 겉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8년 전 날짜. 수사관이 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뒤에서 박정우가 뛰어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서류는. 박만수가 손을 들어 박정우를 제지했어요. 닥쳐. 도연이는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랐다고 했어요. 공포. 둘 다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봉투는 압수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도연이는 그때 그 봉투가 뭔지 몰랐어요. 건설 비리 관련 서류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 안에 28년 전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건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오늘 뉴스 봤어? 들었어. 라디오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내가 하는 일이야. 사적 감정은 없어. 알아. 근데 엄마한테 못된 짓 한 사람들이야. 그건 사실이지. 저는 웃었어요. 도연아? 응. 밥 먹었어?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아직? 밥 먹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28년이었어요. 28년 동안 참고 삼키고 버텼던 것들이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무섭기도 했어요. 박만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가장 잘 아니까요. 그 사람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요. 이 마을에, 제 곁에. 수사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부터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피했어요. 장에 가면 안악들이 수군거리다가 제가 가까이 가면 입을 닫았습니다. 예전에는 대놓고 뒷담을 했는데 이제는 눈을 피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아니라 제 아들이. 순덕이네 아들이 검사라며. 만수건설 압수수색했대. 박 회장님이 큰일 나겠다. 그 소문이 바람처럼 마을을 돌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배달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박만수라는 사람을 28년 동안 봐왔으니까요. 그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더 위험해지는 사람이었어요.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변호사가 움직였어요. 도연이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도연이 동료 검사가 전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박만수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노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김도연 검사는 김순덕의 아들입니다. 김순덕은 박만수 대표와 수십 년간 토지 분쟁을 벌여온 이해관계인입니다. 이 수사는 사적 보복이 아닙니까? 법정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해 충돌. 도연이한테 칼을 겨눈 거예요.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짐이 된 거구나. 도연이한테, 내가 이 마을에서 박만수한테 당해온 게 이제 아들의 발목을 잡는 거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도연이가 수사팀장 방에 직접 찾아갔다고 해요.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이가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대요. 어머니와 박만수의 관계, 28년간의 일, 자기가 이 수사에 사적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위치라는 것, 수사에서 빠지겠습니다. 혹시 제 때문에 수사에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수사팀장이 한참 도연이를 봤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 자네가 사적 감정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면 내가 진작에 잘났어. 서류 뭉치를 톡톡 두드리면서요. 여기 증거가 말하고 있잖아. 부정 입찰 3건, 뇌물 2건, 문서 위조 5건. 이건 누가 수사해도 같은 결과야. 자네 어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피해자야. 도연이가 가만히 있었대요. 빠지고 싶으면 빠져. 하지만 내 판단은 자네가 있는 게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지역 사정을 아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대요. 다만 사적 감정은 절대 섞지 않겠습니다. 팀장이 웃었다고 해요. 그 말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수사가 깊어질수록 만수건설의 뿌리는 썩어 있었습니다. 부정 입찰은 3건이 아니라 7건이었어요. 하도급 업체를 껍데기 회사로 만들어서 공사비를 빼돌린 게 5건. 군청 공무원 3명한테 뇌물을 준 것도 확인됐어요. 그중 한 명이 건축허가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문서 위조. 이건 마을 사람들 이야기였어요. 박만수가 마을 어르신들한테 땅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했는데 어르신들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찍은 거였어요. 글씨를 못 읽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도장을 찍으면 땅을 빌려주는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그렇게 빼앗은 땅이 5필지. 수사관들이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진술을 받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울면서 말했대요. 나는 빌려주는 거라고 했는데 내 땅이 아니래. 도장 찍은 게 매매 계약이래. 몰랐어. 나는 글을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할머니 마음을 알았거든요. 저도 똑같이 당할 뻔했으니까. 부모님 밭을 넘기라고 압박하던 그때 제가 만약 도장을 찍었다면 그 생각을 하니까 등골이 서늘했어요. 박만수는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격이 시작된 건 수사 소식이 뉴스에 나간 지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 안이 이상했습니다. 반찬통 사이에 낯선 비닐봉지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생선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고등어. 저는 그걸 넣은 적이 없었어요. 어젯밤에 가게 문을 잠그고 갈 때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밤사이에 가게에 들어와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덕 반찬 가게요?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내일 조사관이 나갑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함정이었습니다. 불량 식재료를 심어놓고 신고를 넣은 거예요.
이번에는 증거까지 만들어 넣은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비닐봉지를 만지지 않은 채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가 나오게, 냉장고 안 위치가 나오게, 그리고 가게 앞 골목을 살폈습니다. 읍내 세탁소 아주머니가 말해줬어요. 순덕 씨, 어젯밤에 트럭 한 대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 만수건설 로고 있는 거. 조사관이 왔을 때 저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세탁소 아주머니 증언도 말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좀 이상하네요.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영업은 계속하셔도 됩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넘겼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쓸지 몰랐어요.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가 아들 믿고 큰 소리친대. 검사 뒤에 업고 마을을 쥐고 흔든대. 순덕이가 박 회장님을 모함했다더라.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큰 소리를 친 적도 없었고 누구를 모함한 적도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참기만 했어요. 참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소문 속에서 장에 가면 안악들이 대놓고 수군거렸어요. 검사 엄마라고 코가 하늘에 닿겠네. 양반도 아닌 년이. 코끝이 찡했어요. 28년 전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주워온 애 키우는 미친년이었고 지금은 검사 아들 믿고 날뛰는 년이었어요.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도연이한테 전화했어요. 도연아,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응? 가게 또 무슨 일 있었지? 이 아이는 어떻게 아는 걸까요? 전화기 너머로도 제 마음을 읽었어요. 도연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 일에만 집중해. 엄마, 진짜야. 엄마가 언제 못 이겨냈어. 28년을 버텼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했는데 손은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무렵이었어요. 도연이 동료 검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도연이가 사무실에서 주먹을 꽉 쥐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니터를 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고. 동료가 김 검사 괜찮아? 했더니 도연이가 고개를 들면서 말했대요.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그 눈이 무서울 정도로 단단했다고 해요. 그 즈음에 박정호한테 일이 생겼습니다. 박정호의 아내 최은주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나중에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들은 거지만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박정호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다고 해요. 최은주가 물을 갖다 줬는데 박정호가 갑자기 최은주의 손목을 잡았대요. 여보, 왜 그래요? 술 그만 마셔요. 나 때문에 그 아이가. 최은주가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아이요?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대요. 눈이 풀려 있었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잊어. 그리고 소파에 쓰러져서 잠들었대요. 최은주는 이상했지만 넘겼다고 해요. 남편이 술에 취하면 원래 횡설수설하니까. 하지만 그날 밤의 그 표정은 잊히지 않았대요. 공포였다고. 남편의 얼굴에 떠오른 건 공포 그 자체였다고.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만수건설의 비리는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게 나왔어요. 건설 비리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쥐고 흔든 기록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도연이가 분석하고 있던 그 봉인된 봉투. 28년 전 날짜가 적힌 그 서류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서 나온 건 합의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영은 앞으로 된 합의금 영수증. 금액은 2천만 원.
날짜는 28년 전. 도연이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건설 비리와 관련된 과거 합의금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서영은이라는 이름 옆에 적혀 있던 메모를 봤습니다. 처리 완료. 아이 포함. 도연이가 그 네 글자를 보고 멈췄다고 해요. 아이 포함. 뭔가 이상했지만 당장은 건설 비리 수사에 집중해야 했으니까 넘겼대요. 그 네 글자가 자기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건 아직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 건 압수수색이 있고 보름쯤 지난 뒤였습니다. 도연이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날 저녁 도연이가 전화도 없이 정선 집으로 내려왔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할게요.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날 오전 원주지청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올리브색 스웨터에 검은 바지를 입고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대요. 접수 창구에서 만수건설 수사 담당 검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해요. 도연이가 면담실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여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대요.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제 이름은 서영숙입니다. 만수건설 수사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도연이가 기다렸대요. 28년 전에 제 동생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숙이라는 여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8년 전 서영숙의 동생 서영은은 원주에서 작은 꽃집을 했대요. 24살이었습니다. 영은이 꽃집에 한 남자가 자주 왔다고 해요. 정선에서 건설 사업을 한다는 남자. 이름은 박정호. 잘 차려입고 말도 부드러웠대요. 유부남이라는 건 나중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영은이 임신을 했어요. 박정호에게 말했더니 처음에는 책임지겠다고 했대요. 하지만 이틀 뒤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미쳤다고, 당장 없애라고. 영은이 거부했어요. 아이를 지우지 않겠다고. 그 뒤로 박정호의 연락이 끊겼대요. 영은이 만삭이 되어서 산부인과에 입원했을 때 박만수 측에서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합의금 2천만 원을 내밀면서 아이를 낳으면 즉시 인계하라, 소리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대요. 영은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출산 중에 과다출혈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손을 썼지만 영은이는 아이를 낳고 2시간 만에 숨을 거뒀어요. 서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아기가 사라졌어요. 도연이가 물었대요.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병원에서 아기를 인계받은 사람이 박정호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기의 행방을 아무도 몰라요. 병원 기록에는 보호자 인수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서영숙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들을 꺼냈대요. 첫 번째는 동생 서영은의 일기장이었어요. 박정호와의 만남, 임신 사실, 두려움,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적혀 있었대요. 두 번째는 병원 출생 기록 사본, 출생 날짜와 시간, 산모 이름, 보호자 인수 기록. 세 번째는 박만수 측에서 보낸 협박 편지 3통. 입을 열면 가족 전체를 매장하겠다는 내용. 28년 동안 이걸 모아왔습니다. 경찰에 가도 박만수 인맥에 막혀서 수사가 안 됐어요. 포기하려고도 했어요. 근데 뉴스에서 만수건설이 수사받는 걸 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이가 출생 기록을 봤대요. 날짜 28년 전 겨울. 도연이의 손이 멈췄다고 합니다. 자기 입양 서류에 적힌 날짜, 파출소에 신고된 날짜. 그건 엄마가 정해준 생일이었어요. 그 며칠 전에 태어났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대요. 출생 기록의 날짜는 도연이가 입양 신고된 날보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겨울밤, 강원도, 갓난아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해요. 서영숙 씨, 도연이가 물었대요. 목소리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혹시 아기를 감싸고 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서영숙이 고개를 갸웃거렸대요. 동생이 아기한테 쓰려고 보자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직접 수를 놓았거든요. 어떤 수였습니까? 국화꽃이요. 동생이 국화를 제일 좋아했어요. 도연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가 수사팀장에게 보고했어요. 팀장님, 저 이 수사에서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서영은이라는 여성이 28년 전에 박정우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출산 중 사망했습니다. 아기는 박정우가 인수한 뒤 행방불명됐습니다. 팀장이 기다렸대요. 그 아기가 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고 해요. 팀장이 한참을 도연이를 봤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DNA 대조하자.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확정 짓지 마.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도연이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해요. 먹지도 못했대요. 수사에서는 자진 배제됐습니다. 만수건설 수사는 동료 검사가 승계했어요. 도연이는 그 일주일을 사무실에 앉아서 보냈대요.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다고. 머릿속에 계속 같은 장면이 떠올랐대요. 엄마가 꺼내보던 보자기. 국화꽃 자수. 바랜 분홍색. 엄마가 정해준 생일 파출소에 신고한 날. 엄마, 나 주워온 애야? 초등학교 때 울면서 물었던 그 질문. 그리고 사장 압수수색 때 나온 합의금 영수증. 서영은 앞으로 아이 포함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 박정우와 김도연. 친자관계 확인. 확률 99.97%. 도연이가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종이가 흔들렸대요. 손이 떨렸으니까. 제가 수사하고 있던 사람의 아들이 저였습니다. 도연이가 나중에 저한테 한 말이에요. 박만수의 손자, 박정호의 아들, 그리고 24살에 세상을 떠난 서영은이라는 여자의 아이. 눈밭에 버려진 아이. 그게 자기였다는 걸 28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도연이가 전화도 없이 정선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도연이가 서 있었어요.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벗어서 주머니에 구겨 넣은 채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왜 전화도 안 하고 왔어? 엄마 나 잠깐 집에 갈게. 그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와. 밥 먹었어? 아니.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를 데우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 프라이를 했어요. 평소와 똑같이 밥상을 놓았는데 도연이가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밥상 앞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나 제가 누구 아들인지 알게 됐어요.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도연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 까만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박정호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만수의 아들이요. 만수건설. 그 사람이 저를 눈밭에 버렸어요. 28년 전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가 말을 이었어요. 제 친어머니 이름은 서영은이래요. 꽃집을 하던 사람이었대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대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정우가 갓 태어난 저를 데리고 차를 몰고 산으로 갔대요. 박만수 지시로 아이를 치우라고.
도연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였어요, 엄마. 엄마가 그날 밤 고갯길에서 주운 아기가. 그게 저였어요. 저는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28년 동안 단단하게 자라온 이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방 안 서랍장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 옷 사이에 접어둔 것,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국화꽃이 수놓아진 작은 보자기. 분홍색이 거의 흰색으로 바랬지만 자수만은 선명한. 도연이 앞에 펼쳤어요. 도연이가 보자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는 가만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니? 도연이가 손 사이로 저를 봤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뭘? 이 보자기가 뭔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랐어. 누가 널 낳았는지도 몰랐고. 잠시 멈췄어요. 나는 그냥 알았어. 누군가 이 보자기에 정성을 담았다는 것만.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국화꽃술을 놓은 건 너를 사랑한 사람이야. 그건 확실했어. 저는 도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아? 네. 엄마한테는 내가 그날 밤 고갯길에서 울고 있던 아기야. 도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것밖에 없어. 누구 핏줄인지, 누가 널 버렸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28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안 변해.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된장찌개가 식어가는 밥상 앞에서 28살 검사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알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알아, 도연아. 저는 도연이의 머리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저도 울었어요. 이 아이를 버린 사람이 하필 그 집안 사람이었구나. 28년 동안 저를 괴롭힌 그 집안이 이 아이를 눈밭에 버린 그 집안이었구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제 품에서 울고 있다는 거, 28년 전 그 겨울밤처럼 저한테 안겨 있다는 거. 밥 먹자. 한참을 울고 나서 제가 말했어요. 된장찌개 식겠다. 도연이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웃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밥 타령이야. 밥이 제일 중요하지. 저는 찌개를 다시 데웠어요. 도연이가 코를 풀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 국물이 짜다고 투덜거리면서 김치가 잘 익었다고 하면서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28년 전에도 이런 바람이 불었겠지요. 도연이가 수사에서 빠졌습니다. 잦은 배제였어요. DNA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도연이가 직접 팀장에게 말했대요. 저는 이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더 이상 수사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대요. 알았다. 하지만 자네가 모아놓은 증거는 완벽해. 누가 이어받아도 결과는 같아. 동료 검사가 수사를 승계했습니다. 도연이가 수개월에 걸쳐 정리해놓은 증거 파일은 상자 12개 분량이었대요. 부정 입찰 기록, 뇌물수수 내역, 토지 문서 위조 증거, 피해 주민 진술서, 빈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연이는 사무실 한켠에 앉아서 자기가 시작한 수사가 다른 사람의 손으로 완성되는 걸 지켜봤어요. 속이 어땠을까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터졌어요. 강원도 지역 유지, 28년 전 친손자를 산에 버렸다. 제목만 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정성군의 건설업자 박만수가
28년 전 아들 박정호의 혼외자를 없애기 위해 갓난아기를 겨울밤 산골 고갯길에 유기하도록 지시했다. 아기의 친어머니 서영은은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유기된 아기는 인근 주민 김순덕 씨가 발견하여 입양 28년간 홀로 양육했으며 그 아이는 현재 검사로 재직 중이다. 기사가 나간 날 저는 반찬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제 이름이 나왔어요. 김순덕 씨. 화면에 만수건설 사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읍내거리가 나왔어요. 저는 텔레비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알게 된 거예요. 28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을, 아무도 관심 없었던 것을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된 거였어요.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었어요. 시원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다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참아서 이제는 울 줄도 모르게 된 건지도 몰라요.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스가 나간 다음 날부터 마을에 기자들이 들이닥쳤어요. 만수건설 앞에도, 박만수 집 앞에도, 그리고 제 반찬가게 앞에도. 김순덕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28년 동안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기자들한테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말해주는 거니까요. 박만수는 뉴스가 나간 날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다음 날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박만수가 대문을 벌컥 열고 나왔대요. 내가 왕년에 이 동네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데 감히 기자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그 목소리에 힘이 없었대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데 박만수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75년을 이 마을의 왕으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박정호가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어요. 최은주한테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뉴스가 나간 날 밤 최은주가 남편을 찾았대요. 박정호가 서재에 들어앉아서 나오질 않았거든요. 문을 열었더니 박정호가 바닥에 앉아 있었대요. 술병도 없이 그냥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고. 여보, 뉴스 봤어요? 최은주가 물었대요. 목소리가 떨렸다고 해요. 그 아이가 당신 아이 맞아요? 박정호가 고개를 들었대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고. 맞아. 최은주의 다리에 힘이 풀렸대요. 문틀을 잡고 겨우 서 있었다고. 28년 동안 숨기고 산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사람 목숨이 갔는데 갓난아기를 눈밭에 버려놓고 그게 미안하다로 될 일이에요? 최은주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대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박정호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정호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이건 나중에 검찰 조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박정호가 자기 진술서에 적은 거라고 합니다. 박만수의 서재. 박정호가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섰대요. 아버지. 박만수가 안락 의자에 앉아서 아들을 올려다봤대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다 끝났어요. 증거가 다 나왔어요. 변호사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박만수가 책상을 쳤대요. 끝나긴 뭐가 끝나? 내가 이 마을을 먹여 살린 사람이야. 뭣도 모르는 검사 새끼가 감히. 그 검사가 제 아들이에요, 아버지. 방안이 조용해졌대요. 아버지가 치우라고 한 그 아기가 검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순덕 씨를 28년 동안 괴롭힌 이유도 다 알아요. 그 아이가 자라서 닮을까봐 무서웠던 거잖아요. 아이가 크면 정우를 닮을 거니까. 마을 사람들이 눈치챌 거니까.
그래서 순떡 씨를 쫓아내려 한 거잖아요. 박만수가 대답하지 않았대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박정우가 고개를 숙였대요. 저도 벌 받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만수, 광급 공사 부정 입찰 7건, 하도급 비리 5건, 공무원 뇌물수수 3건, 토지문서 위조 5건, 구속 기소, 박정우, 부정 입찰 공모 3건, 비리 자금 세탁 2건, 2건, 28년 전 영하 6기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심판했습니다. 뉴스에 박만수의 얼굴이 나왔어요. 수갑을 차고 검찰청을 나서는 모습,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이 마을의 왕이었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시원하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그 사람이 수갑을 찬다고 해서 제가 겪은 28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던 손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아들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걷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박만수가 이 마을을 쥐고 흔들 수는 없다는 것.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이 당하기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최은주가 찾아온 건 박만수가 구속되고 사흘 뒤였어요.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얼굴이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순떡 씨, 저는 놀랐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오세요. 가게 안에 자리를 내드렸어요. 최은주가 의자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떡 씨, 저는 천천히 하세요. 남편이 한 일을 몰랐습니다. 최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8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모르고 살았어요. 아이를 버렸다는 것도,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도, 순덕 씨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도,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말만은 하고 싶었어요. 최은주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도연 씨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28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그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키워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최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박준혁이 도연이를 찾아온 건 그 다음 주였어요. 도연이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원주지청 로비에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대요. 26살. 박정우의 적자. 도연이의 이복 동생. 김도연 검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도연이가 로비로 나갔대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처음으로 도연이가 말했어요. 나이는 도연이가 2살 위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고 해요. 도연이는 차분했고 박준혁은 불안해하고 있었대요. 앉으시죠. 로비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박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대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대요. 할아버지가 한 일도 아버지가 한 일도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박준혁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형이 있다는 것도. 잠시 침묵이 흘렀대요. 형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도연이가 한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대요. 도연이가 나중에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 손이 떨리고 있었어. 나도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그 사람도 피해자인 것 같아.
저는 도연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르고 산 사람은 죄가 없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천천히 해. 서두를 거 없어.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 먼저 반찬 가게에 손님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오지 않던 사람들이 왔어요. 순떡 씨, 반찬 좀 주소. 이거 맛있다. 하나 더 주소. 그리고 어느 날 장날에 읍내에 나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악들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순떡 씨, 안녕하세요. 2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한 건, 그리고 이장이 가게에 찾아왔어요. 전에 만수 형님한테 맞춰드려라고 했던 그 이장이요. 순떡 씨,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어. 이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박 회장이 무서워서.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용서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28년 동안 외면했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장의 고개 숙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도 겁에 질려 살았구나 싶었어요. 박만수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한 사람들. 저만 외로웠던 게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박만수한테 짓눌려 있었던 거였어요. 이장님, 응, 반찬 사가세요. 깻잎 절임 잘 됐어요. 이장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용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것만으로도 28년 만에 처음으로 등을 펴고 걸을 수 있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물을 절이고 김치를 담그고 배달을 다녀요. 달라진 건 손님이 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루에 10명이면 많은 거였는데 이제는 30명 넘게 와요. 읍내 식당에서도 반찬을 주문합니다. 순떡 씨 깻잎은 다르다니까. 단골 할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웃었어요.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레시피인데 뭐가 다른 건지. 달라진 건 깻잎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눈이었겠지요. 도연이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만수건설 수사가 마무리된 뒤 도연이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했어요. 이해 충돌 문제로 자진 배제한 게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았대요. 원칙을 지키는 검사라고. 주말마다 내려오지는 못해요. 한 달에 2번 정도. 하지만 전화는 매일 합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이 아이는 31살이 됐는데 아직도 그 말로 전화를 시작해요. 저도 똑같이 대답하고요. 먹었어. 너는? 아직? 밥 먹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건 안 변하더라고요. 박만수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정 입찰, 뇌물, 문서 위조. 재판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의 증언이 쏟아졌어요. 땅을 빼앗긴 어르신들이 법정에 나와서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속아서 도장을 찍은 이야기. 항의했더니 협박을 받은 이야기.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을 때 박만수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고 해요. 맨 처음에는 내가 이 마을을 살린 사람이다라고 고함을 쳤는데 재판이 진행될수록 입을 닫았대요. 피해 주민들의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28년 전 영하 6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못했어요. 하지만 법정 기록에는 남았습니다. 박만수가 친손자를 눈밭에 버리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법정 기록에 영원히 남게 된 거예요. 박정우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수사 과정에서 자진 출석해서 모든 걸 자백했고 피해 보상에 적극 협조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박정호가 법정 밖에서 기자들 앞에 섰대요. 28년 전에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도연이한테 들은 건 아니에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무슨 감정이 들었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서영숙이 저를 찾아온 건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뒤였어요. 순덕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동생 영은이 무덤이 원주에 있거든요. 도연 씨가 시간 되면 한 번만 와줄 수 있을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도연이한테 말했더니 도연이가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지요. 봄이었어요. 삼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때 저와 도연이, 서영숙 이렇게 셋이 원주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서영은의 묘. 작은 비석의 서영은 향년 24세라고 적혀 있었어요. 24살. 저보다 한 살 어렸던 거예요. 28년 전에 꽃집을 하던, 국화를 좋아하던, 아이를 사랑한 젊은 엄마. 도연이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국화꽃 보자기였습니다. 3년 동안 도연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서랍에서 꺼내간 걸 저는 알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보자기를 무덤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서영숙이 옆에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저도 울었습니다. 24살의 그 엄마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감쌌던 보자기. 국화꽃을 수놓으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들었을 보자기. 28년 동안 제 서랍 속에서 발해가던 그 보자기가 이제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삼벚꽃 잎이 바람에 날려서 묘비 위에 떨어졌습니다. 도연이가 일어나서 저를 봤어요. 엄마. 응. 나한테 엄마가 둘이야.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 둘 다 내 엄마야. 저는 도연이의 팔을 잡았어요. 그래. 둘 다 내 엄마야. 오창식 선생님이 돌아가신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폐암이었어요. 2년 넘게 투병하셨는데 저한테는 말 안 하셨더라고요. 도연이 대학 보내고 나서부터 몸이 안 좋으셨대요.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침대에 누워서 웃고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순떡 씨 왔어? 선생님, 왜 말을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기 싫었어.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도연이 학교 못 갔어요. 그건 순덕 씨가 키운 거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때 도연이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선생님이 눈을 감았어요. 한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순떡 씨. 네. 잘 살아. 선생님은 그 다음 달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도연이가 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와서 영정 앞에 절을 했어요. 일어나더니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검사가 못 됐을 거예요. 알아. 감사한 사람이 많아, 엄마. 그래. 저도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준혁이 도연이를 다시 찾아온 건 선생님 장례식이 끝나고 보름쯤 지나서였어요. 도연이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검찰 로비가 아니라 시내 커피숍에서 만났대요. 박준혁이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박준혁이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대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서영은 씨의 꽃집 사진이에요. 아버지 서재에서 찾았어요. 낡은 사진이었대요.
작은 꽃집 앞에 젊은 여자가 서 있는 사진. 국화 화분을 들고 웃고 있는 도연이가 한참 그 사진을 봤대요. 감사합니다. 형? 도연이가 고개를 들었대요. 저는 형한테 미안해요. 우리 가족이 형한테 한 일이. 도연이가 가만히 있다가 말했대요. 준혁 씨가 한 일은 없잖아요. 그래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대요. 형,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네. 어머니, 김순덕 어머니, 어떤 분이세요? 도연이가 웃었대요. 밥 타령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박준혁도 웃었다고 해요. 언제 한번 인사드려도 될까요? 도연이가 잠시 생각했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엄마한테 먼저 말해볼게. 네. 기다릴게요. 도연이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는 반찬을 담그다 말고 앉았어요. 준혁이라는 애가 인사 오고 싶대. 그래. 엄마가 싫으면 안 해도 돼. 저는 한참 창밖을 봤어요. 박정호의 아들, 도연이의 이복동생, 아무 죄 없는 29살 청년. 데리고 와. 도연이가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엄마, 밥은 먹여야지. 박준혁이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양복을 입고 온 청년이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앉아요.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깻잎 절임, 김치, 계란말이. 평소에 도연이한테 차려주는 것과 똑같이. 박준혁이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에 잠깐 멈칫했어요. 이 아이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도연이가 옆에서 찌개를 떠먹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박준혁이 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그날 박준혁은 밥을 2공기나 먹었어요. 도연이가 놀렸습니다. 야, 형보다 많이 먹는다. 형도 더 먹어요.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걸 보면서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서글프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세상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안이 버린 아이를 제가 키웠고 그 아이가 그 집안을 심판했고 이제 그 집안에 또 다른 아이가 제갑상에 앉아 있었어요. 원망이 없었냐고요.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었어요. 도연이한테도 준혁이한테도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28년 전 그 겨울밤에도 눈밭 위에서 울던 아기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어요. 올해도 국화가 피었습니다. 가게 앞 화분에 노란 국화를 심었어요. 서영은이라는 여자가 좋아했다는 국화를. 매년 가을이면 피어요. 작고 노란 꽃이.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국화향이 납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24살의 엄마가 보자기에 술을 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이를 안으면서 뭐라고 불렀을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니면 이름을 짓기도 전에 떠나야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그 엄마가 국화꽃 보자기에 담은 건 아이만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짧았지만 이 세상 무엇보다 깊은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 사랑을 받아서 28년 동안 키운 거예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물을 절이고 김치를 담갔어요.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준혁이도 같이. 그래. 밥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국화 화분에 물을 줬어요.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바람이었습니다. 28년 전 겨울밤 고갯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제가 그 아이를 안지 않았다면, 그 울음소리를 지나쳤다면,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국화 화분도 된장찌개도 엄마 밥 먹었어? 라는 전화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란 게 별것 아닌 한순간에 달려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겨울밤의 울음소리를 듣고 멈춘 것. 그것 하나가 제 인생 전부를 바꿨어요.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어요. 28년 내내. 하지만 후회하냐고요. 단 한 번도. 저는 오늘도 반찬을 만듭니다. 아들이 온다니까요.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상에 버려진 아이는 없습니다. 누군가 안아주는 순간 그 아이는 온 세상을 얻은 거예요. 사랑에는 핏줄이 필요 없습니다. 28년의 된장찌개가 새벽 4시에 손이 눈물을 참으며 웃던 그 얼굴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